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C3 Common Central Cluster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나누고 그 다음에 HDFS 파일 개수를 줄여서 네임노드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클러스터 장애를 좀 공유하면서 청중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을 좀 나눌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 중단 없이 OS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슬라이드에서 용어가 많이 나와서 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앞으로 설명할 거를 얘기할 건데요. 먼저 하드웨어는 데이터 저장과 리소스 관리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은 HDFS에서 하고 리소스 관리는 얀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각 마스터와 슬레이브 노드가 있는데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리소스 매니저, 노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슬라이드에서는 NN, DN 이런 것처럼 좀 줄여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는 노드 매니저 위에서 돌아가는 작업들, 이 컨테이너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C3는 커먼 센트럴 클러스터의 약자인데요. 네이버 전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일 클러스터로 2,000대 가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여러 조직이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C3에서는 하둡 HDFS 얀 기반의 분산 플랫폼인데 배치 처리용 맵리듀스, 하이브, 스파크 등을 제공하면서 빅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로 많이 사용하는 HBase, 카프카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C3는 하드 패키지를 2.7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에서 패치 적용은 이슈 변호로 언급할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내용은 네이버 깃허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패키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첫 번째 챕터인 HDFS의 파일 개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줄이는 이유는 네임노드 때문인데, 네임노드에서는 모든 파일의 메타 정보를 메모리에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약 1억 1천 개 정도의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메모리에 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힙 사이즈에 따라서 전체 파일 개수, 블럭 개수가 제한되는데, 만약에 한계치를 넘었다 그러면 이제 네임노드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해서 죽겠죠. 근데 이게 단일 장애점이라서 죽으면은 클러스터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막 사용자들의 이제 문의가 빗발치죠.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방탄소년단이 컴백이 곧 앞에 있다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네,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DNA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한계치에 도달했다면은 뭐 메모리가 부족하댔으니까 메모리를 늘리면 되겠죠. 물론 저희도 늘렸습니다. 48기가에서 128기가로. 그런데 이게 물론 돈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자바의 롱 스탑 더 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탑 더 월드라는 거는 JVM의 자바에서 가비지 컬렉팅이 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JVM에 뜨는 애플리케이션이 멈춰버리는 현상인데요. 이 스탑 더 월드가 일어나면 이제 거의 저희 팀원들이 다 스탑 더 월드가 됩니다. 문의가 막 저희 팀에 쏟아지고, 그러면 그 문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조직장님께 문의를 하고, 그럼 조직장님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네,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먼저 하둡 아카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하둡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그냥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묶어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고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파일을 삭제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이브 머지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페더레이션이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카이브는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자분들께 이것 좀 해주십사 하고 좀 권유하는 정도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따로 처리해 줘야 될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파일을 알아보려면 수정된 시각이 아니라 접근 시각을 알아야지 이게 오래된 파일인지 알겠죠. 네, 여기 HDFS에서 액세스 타임을 사용하려면 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액세스 타임 프리시전이라는 값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3,600만이라고 설정하면 1시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액세스를
1시간 동안만 최신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9시에 액세스를 했으면 10분 뒤에, 20분 뒤에, 30분 뒤에 액세스를 하더라도 액세스 타임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이후에서야 액세스 타임이 갱신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최신성을 짧게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짧게 할수록 결국엔 네임 노드로 부담이 가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액세스 타임을 알게 됐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오래된 파일을 알아내야 할 텐데, HDFS Find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데라에서 제공하는 건데, A타임이라는 옵션에 적절한 값을 줘서 응용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1년 동안 6개월 동안 접근하지 않은 파일은 뭐가 있느냐라는 걸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런데 이게 아쉬운 점은 파일명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떠 있는 네임 노드에 또 부하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저희가 찾아보았는데, OIV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오프라인 이미지 뷰어라는 건데, 네임 노드 FS 이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FS 이미지는 네임 노드에서 그 한 순간을 딱 찍어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지금 네임 노드에 영향이 없고, 그러면 지금 작업자들한테 영향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분석기인데요. 네. 이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딜리미티드 프로세서라는 걸 딱 쓰면은 파일 경로와 액세스 타임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2.71 버전에서 에러가 났었는데 3.00 이상 버전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 버전을 사용하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이 이슈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 머지라는 기능을 알아볼 건데, 하이브라는 거를 저희가 그냥 막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록 사이즈에 비해서 파일이 작은 게 너무 많이 생겼었는데요. 저희는 블록 사이즈를 256메가로 쓰고 있었는데, 자잘한 파일들은 거의 10KB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나다가 2,500만 개가 되었고, 그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파일이 많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임 노드가 힘들어하고 OOM 발생하고 클러스터 죽고 항이 오고, 이런 안 좋은 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잘한 파일이 있으니까 합치면 되겠죠. 그리고 좀 압축해서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상식이죠. 그러면은 자잘한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게, 맵 리듀스 과정에서 뭐 리듀싱을 해서 하나로 합치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작업을 또 던질 필요 없이 이 설정을 해주시면은 하이브에서 자체적으로 자잘한 파일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하자. 이제 중간 파일을 압축하면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해서 중간 파일을 압축할 수 있고요. 또 결과 파일도 압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래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 설정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 파일을 압축해 버리면은 앞에 설정한 머지, 그게 풀려 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의미가 없게 돼서 앞에 머지 설정과 중간 파일 압축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2,450만 개에서 거의 멈췄고 2,350만으로 줄어든 효과를 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줄지 않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용자들은 계속 늘고 있고 데이터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 그래프가 조금 완만하게만 성장하거나 좀 현상 유지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줄으니까 저희는 기분이 좋았죠. 근데 기존 데이터는 왜 줄었나? 이게 기존 데이터가 이미 만들어진 거를 읽기만 해도 머지가 적용돼서 합쳐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줄여보는 방법을 막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힘들 겁니다.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페더레이션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임 노드가 힘들어하니까 네임 노드를 여러 개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설명돼 있어서 쉽게는 아니지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HA인 상황에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HA라는 거는 네임 노드를 스탠바이 액티브로 두고 죽으면 바로 복구되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 어베일리비리티의 약자인데요. 그 상황일 때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적용할 때 이 마이 클러스터 부분을, 저희는 네임스페이스가 두 개니까 다른 이름을 줘야 되는데 하나의 키값에 다른 값을 어떻게 주냐, 가이드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분석해 본 결과 각각의 네임스페이스에 다르게 앞에 키값도 다르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HA이신 분이 페더레이션 적용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네임스페이스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있던 거에 파일이 많으니까, 그 전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파일이 많으니까 옮기고 싶겠죠. 그 중에 옮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려해 보던 중에 얀 로그로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사용자들한테 이제 새로운 네임스페이스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거 이제 작업 돌리세요라고 하면은 싫겠죠. 내가 만들어 놓은 작업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영향을 주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좀 파일 개수를 줄여볼까 생각하던 중에 시스템 파일 중에 이게 얀 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30%가 됐었는데 지금도 20% 정도를 차지하고, 이거를 딱 옮기면은 파일 개수도 줄이고 뭐 사용자들한테 따로 요청도 안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네임스페이스 간 이동할 때는 그냥 단순히 move 명령으로는 되지 않고 distcp 명령을 사용하여야 옮길 수 있습니다. 얀 로그 이전하는 걸 알아보면은 일단 올드 로그가 있겠죠. 이거를 새로운 경로로 옮기고 싶으면은 이 이슈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 이슈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원래 노드 매니저 리모트 앱 로그 dir 이라는 값을 새로운 네임스페이스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경을 해도 그냥 fs 디폴트 fs에 써 있는 값을 그냥 계속 바라보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서 새로운 로그를 보게 했고요. 그런데 그냥 새로운 로그만 보게 하면은 작업자들이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예전에 돌렸던 작업의 로그를 못 보겠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는 코드를 좀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양쪽 로그도 보게, 그래서 사용자들이 거의 못 느끼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일 개수를 줄여봤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1챕터에서는 파일 개수를 줄이고 네임 노드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네임 노드 메모리가 부족해 가니까 힙 사이즈를 늘려봤고 파일 개수도 줄이고, 마지막에 힘드니까 또 이제 페더레이션까지 적용해보고. 네, 두 번째 챕터로는 저희가 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장애를 겪었었는데 이거를 좀 공유하면서 청중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 중에 계속 이게 죽었다, 이게 죽었다, 이게 죽었다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까봐 이 장표를 넣었는데 저희가 얘기해 볼 건 이 안에 컴포넌트들 중에 죽었습니다. 근데 HDFS와 얀이 있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HDFS는 저장소, 얀은 리소스 관리, HBase는 NoSQ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각각 위에 있는 게 마스터 노드고 밑에 있는 게 슬레이브 노드고요. 이제 처음에는 네임 노드가 죽었던 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발생 환경은 하둡이 2.72, 2.63 미만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HDFS HA High Availability를 구성했고, 그리고 Zookeeper Failover Controller라는 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냥 페일오버가 이루어지게 액티브와 스탠바이가 바로 바뀌게 하는 거를 사용했을 때 다수의 데이터 노드를 또 그 순간에 재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단 네임 노드가 죽으면 단일 장애점이니까 클러스터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HA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문제는 네임 노드가 정상인데 불필요하게 페일오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들은 그 순간에 작업이 실패는 거의 경험하지 않겠지만 작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짜증난 알림이 오죠. 꼭 이런 알림은 저희 지하철 출퇴근 시간이나 새벽에 잘 때 아니면 가족하고 시간을 보낼 때 오죠. 네, 이거를 원인을 알기 전에 이 Zookeeper Failover 컨트롤러가 어떻게 페일오버를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HA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임 노드가 두 개가 있고 액티브와 스탠드바이. 각각의 네임 노드에 Zookeeper Failover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SE 액티브 스탠드바이 일렉터라는 것이 락을 잡고 있습니다. 난 액티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Zookeeper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액티브 네임 노드에. 이때 그 Zookeeper Failover 컨트롤러에 있는 헬스 모니터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 설정된 값 헬스 모니터 RPC 타임아웃 이 설정된 값에 응답이 없으면 이 시간 동안, 그러면은 얘는 상태가 이상한데
응답을 안 해. 그런 걸 알리고 이제 일렉션을 포기한다. 그러면 락을 놓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애가 락을 잡습니다. 내가 액티브가 돼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흔적이 자기네 것인지 확인합니다. 근데 자기 게 아니면은 다른 애를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여나 네임노드가 두 개 동시에 뜨는 그런 스플릿 브레인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확실히 죽여버리는 펜싱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동작에서 네임노드가 왜 죽었냐면 제가 데이터 노드를 한꺼번에 재시작하다가 발생했는데요. 네, 데이터 노드를 한꺼번에 재시작했습니다. 그냥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때 네임노드가 엄청 바빠졌죠. 블록 리포팅 데이터 노드가 보내온 거를 처리하고 대량의 인포록을 출력했죠. 이때 상태를 확인했죠. 근데 또 응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는 일단 블록 리포팅 처리 중에 네임노드는 락을 잡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포로그 출력이라고 해서 로그 출력이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이거의 문제점은 락을 잡은 상태에서 로그 출력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면 응답을 빠르게 못 해주는 상황. 근데 마침 RPC 포트를 같이 쓰는 헬스 모니터가 기다리다가 너무 응답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던 그 다음에는 앞에서 설명한 페일오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로그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거를 조금 인포 로그보다 트레이스 로그가 조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취했고요.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RPC 포트가 아까 같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따로 두는 이슈를 적용해서 헬스 모니터는 얘가 데이터 노드에 뭐 리포팅을 많이 받아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얀 쪽에 노드 매니저들이 싹 다 죽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게 스탠바이 리소스 매니저를 변경한 후에 페일오버가 진행될 때 이 순간에 스탠바이 리소스 매니저 IP를 노드 매니저를 캐싱하고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그랬는데요. 리소스 매니저를 이전하다가, 이게 왜 이전하려고 했냐면 사실 네임노드랑 리소스 매니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아까 네임노드가 힘들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리소스 매니저까지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리소스 매니저를 옮기면 되겠다. 근데 얘가 페일오버가 되니까 무중단으로도 할 수 있겠네 해서 했다가 다 죽어버렸는데요. 네, 리소스 매니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은 이전을 일단 스탠드 바이 리소스 매니저만 옮깁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메인을 RM2가 2.2.2로 매핑되어 있던 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액티브를 죽이면 이제 페일오버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액티브가 되겠지. 그리고 스탠바이 리소스 매니저를 옮기고 얘도 똑같이 도메인 네임 바꾸고 그럼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액티브 리소스 매니저를 죽인 순간 노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바라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전 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이때 막 당황하고 있었는데 막 식은땀 나고. 근데 이때 이 아래 설정된 이 값이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때 죽어버리는 건데요. 노드 매니저들이. 이게 이 시간이 만료돼 가지고 노드 매니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 또 허겁지겁 빨리 살려줬고요. 살려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리소스 매니저 페일오버가 중간중간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노드 매니저들에서 얘네들을 캐싱하고 있었어요, IP들을. 근데 노드 매니저에서 변경이 인지되긴 했어요. 로그에 출력됐거든요. 근데 RP는 접속을 안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시작하니까 뭐 캐싱된 것도 날아가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됐죠. 네, 이게 그 이슈가 아직 그 명확히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라서, 근데 이 상황에서도 좀 성공적으로 리소스 매니저를 옮기고 싶다 하시면 다음 시나리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도메인 네임은 사용해야 되고요. 이때 스탠바이 리소스 매니저를 옮기고 이때 노드 매니저들을 롤링 재시작합니다. 롤링 재시작이라는 거는 한 번에 다 재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부분 나눠서
재시작하는 건데 이걸 하면은 IP 캐싱된 게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이전에 시작된 작업도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서 완벽히 캐싱된 게 다 날아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는 액티브를 죽이면 그제서야 페일오버가 되고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리소스 매니저도 이전하고 또 노드 매니저 재시작을 해줘야지 또 캐싱된 게 날아가고 네,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꼭 옮겨주셔서 안 죽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노드 매니저 죽여봤으니 리소스 매니저도 죽여봐야겠죠. 네. 네, 리소스 매니저 리스타트 피처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리소스 매니저를 재시작하더라도 사용자 작업한테 영향이 없도록 계속 재기능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주키퍼에 저장할 때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HDFS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키퍼에 저장한 거 사용했고요. 이때 리소스 매니저 재시작하거나 페일오버가 발생될 때 일어났습니다. 리소스 매니저가 죽으면 애플리케이션 마스터, 노드 매니저가 일정 시간이 초과되면 다 죽으면 거기 띄어져 있는 작업들이 다 죽고 사용자들의 문의가 오고 그렇죠. 네, 이 원인이 주키퍼에 G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키퍼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G노드에 저장하는데 그 G노드에 데이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전부에 대한 그 내용을 다 저장하니까 좀 많긴 많았는데요. 이게 주트 맥스 버퍼라는 그 주키퍼 설정값보다 크면은 데이터 읽을 때 실패를 합니다. 리소스 매니저가 이렇게 데이터를 읽을 때 이 데이터를 못 읽으니까 페일오버가 실패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G노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좀 줄여야겠죠. 일단 완료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는 저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얀 4464 이 이슈도 이거를 좀 디폴트 값을 좀 낮추자, 완료된 애플리케이션의 값을 많이 저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슈고요. 그 다음에 주키퍼 설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주트 맥스 버퍼라는 거를 기존에 4메가였는데 저희는 10메가로 좀 넉넉히 하면 바꾸었습니다. 근데 10메가보다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정 주기로 저희가 그 설정 값대로 읽어봅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그때 만약에 안 읽힌다 그러면은 스탠바이 리소스 매니저의 설정을 더 넓게, 더 10메가보다 더 크게 해서 변경시키고 재시작합니다. 액티브의 리소스 매니저는 설정만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액티브에 문제가 발생해서 죽으면 자연스럽게 설정이 변경되면서 띄워지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G노드를 한 곳에 안 두면 되겠죠. 이 이슈를 적용해서 계층 구조를 둬서 저장하게끔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H베이스의 리전 서버가 다수 죽었는데요. 다행히 다 죽지는 않았고요. 네, 이 발생한 환경은 H베이스 클라이언트 키밸류 맥스 사이즈 0을 사용했었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크기 제한을 안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 셀에 그냥 데이터가 엄청 들어갈 수 있었죠. H베이스 리전 서버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 마스터가 리전을 거기서 서빙하고 있는 리전을 다른 데 할당하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다시 살리면 되니까요. 근데 저희는 계속 죽는 게 문제였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하나의 셀이 엄청 컸고요. 그 리전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리전 서버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전을 옮겨서 서빙했는데 그 리전 서버도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죽고 마치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막 죽었는데요. 네, 이거를 예방을 하려면 일단 이 사이즈를 0이 아니라 딱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로. 그런데 이게 클라이언트 설정이니까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전체가 죽는 거 막으려면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리전 서버 죽어 있으면 바로바로 살리는 거 이 기능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탐지됐다 하면은 빨리 그 테이블 찾아서 디세이블 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 참조가 실패되니까 더 이상 리전 서버가 죽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네, 많은 걸 죽여봤는데요. 네, 이런 거를 막으려면은 하드 커뮤니티 이슈를 저희도 앞에 보셨지만 계속 패치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의 이슈를 주기적으로 잘 주시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컴포넌트 마스터 장비들을 옮길 때는 꼭 테스트 클러스터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물론 테스트 클러스터를 사용했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000대 가량을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중단하지 않고 OS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CentOS 6에서 7으로 옮겨야 됐었는데요. 이걸 왜 굳이 했었느냐면 먼저 도커 때문인데요. 도커가 CentOS 6에서는 1.71 버전까지밖에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최신 버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CentOS 7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TensorFlow CPU 버전에서 CentOS 6에서 구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삽질을 엄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딥러닝 최신 패키지를 제공하고 싶어서 저희는 옮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클러스터 무중단을 왜 해야 됐었냐? 좀 중단하면 안 되나? C3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사 공통이고 서비스도 하고 개발도 합니다. 개발만 있으면 그래도 뭐 양해 구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서비스도 나간 입장이라 중요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4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중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려해 보면 일단 다른 OS가 같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때 얀 컨테이너들이 환경이 똑같을까, 작업이 돌아가는 환경이 똑같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OS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작업은 없는지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OS에 의존한 작업이 있으면은 그 두 개의 뭐 배포되는 리소스를 다르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얀에서 리소스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알기 위해 리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을 이해해야 되지요. 그리고 장비를 빼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을까, 작업에 영향이 없을까도 고려해야 됐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알아내야겠죠. 사용자의 작업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근데 사용자들한테 저희가 테스트 클러스터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좀 보내주세요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용자 개입이 없이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추출해내서 입력값도 알아내고 소스 코드도 알아내서 테스트 클러스터에 돌려서 결과가 똑같은지 이런 비교하는 작업을 일일이 해주었어야 합니다. 어떤 작업이 문제가 있을까 좀 고려를 해보면 일단 퓨어 자바 앱은 정말 다행히게도 문제가 없죠. 동일한 JVM이 있으면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말 좋고요. 네.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 C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OS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쉘 스크립트도 리눅스 버전에 따라 명령이 약간 동작이 달라진 게 있어서 혹시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려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는 하둡에서 디스트리뷰티드 캐시를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이걸 이용해서 배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에서 이 디스트리뷰티드 캐시를 썼다 그러면 이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의 가능성이 있다. 작업 추출해서 라이브러리를 못 쓰는지 알아내고 이런 방법을 했고요. 쉘 스크립트도 스크립트 작업은 하둡 스트리밍 잡을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네 그러면 그 내용 스크립트를 또 조사하게 했죠. 저희가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산에서 쓴 C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이를 스위그라는 걸 이용해서 뭐 다른 언어로 실행시키는 이런 작업에서 문제가 한번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쉘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결과가 좀 달라졌었는데 어크라는 문자열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네, 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같은 코드인데 문자열 정렬이 다르게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가 달라지니까 사용자들이 작업이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수 있어서 네,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OS별로 이렇게 차이를 알아냈으면은 이제 OS별로 리소스를 배포를 해야겠죠. 그럼 얀에서는 리소스가 어떻게 배포되냐면 일단 얀에서 작업이 수행되는 과정을 알아볼 건데 이제 다음 내용은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내부 동작인데요. 일단 HTTPS 저장소가 있고 얀 클라이언트가 있고 리소스 매니저, 노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를 할 때 리소스 파일을 HTTPS에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제출하고 이제 그 컨테이너들이 각각의 노드 매니저에 스케줄링이 됩니다. 이때 리소스를 HTTPS에서 로컬로 다운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과정이 리소스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런데 다른 OS가 섞여 있어요. CentOS 6, 7. 그런데
6로 빌드된 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이 배포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OS에 맞게 리소스를 배포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은 하드 패키지를 자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저희가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노드 매니저들을 롤링 재시작해서 이 설정이 적용되게 했습니다. 그럼 사용자들은 작업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정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파싱을 해가지고 네이티브 센토스 6라는 걸 빼내고 이 후반은 센토스 6로 간다는 식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네. OS별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염 패키지의 디펜던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MySQL에 디벨롭먼트 설치하면 이렇게 센토스 6와 7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패스 환경 변수를 좀 동일하게 맞췄어야 했었습니다. 하드 프로젝트에서는 이 변수 치환이 자주 일어납니다. 뭐 패스 변수를 그 값을 치환해서 적용되게 되는데요. 특히 뭐 헤테로지니어스 클러스터, 예를 들면 저희는 센토스 6와 7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유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사례는 애플리케이션 마스터가 센토스 7에 할당되고 맵은 센토스 6에 할당되는데 패스 문제로 ln 명령을 찾지 못해서 발생했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센토스 7에는 패스에는 빈이 없습니다. 그냥 빈이 단순히 심볼릭 링크로 유저 빈으로 돼 있고요. 이때 애플리케이션 마스터에서는 환경 변수 치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패스 값을 저렇게 바꾸는데 이때 ln 명령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센토스 7에 이렇게 유저 빈이 패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토스 6에는 빈과 유저 빈이 같이 있습니다. 이때 변수 치환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센토스 6의 패스가 유저 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센토스 6에서 ln 명령을 쓰려고 하면은 이 패스에서만 찾을 텐데 센토스 6에는 빈 이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 프로젝트를 할 때 환경 변수를 잘 고려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센토스 6와 7의 차이에 따라 다른 리소스를 배포하게 하는 환경을 일치했으니까 센토스 7 장비를 이제서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센토스 6 장비도 빼내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되겠죠. 장비를 빼기 전에 노드 매니저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노드 매니저에 사용자들의 작업이 띄어져 있습니다. 근데 디커미션이라는 것은 노드 매니저 프로세스를 죽이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디커미션을 하면은 컨테이너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의 작업이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레이스풀 디커미션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새 컨테이너는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컨테이너가 끝나면 그제서야 노드 매니저를 죽이는 이런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71 버전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쉽게도 안 됩니다. 저희 거에는 그레이스풀 디커미션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나? 그래서 리소스 한도를 확 줄여서 더 이상 새로운 작업이 할당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작업을 기다려서 작업이 다 종료되면 없애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리소스 매니저에 미니멈 앨로케이션이라는 설정을 충분히 작게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왼쪽처럼 512 메가바이트 하나의 코어로만 설정을 하면은 작업이 안 들어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맵리듀스 디폴트에서는 1024 메가바이트와 원 코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는 작업이 할당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들이 또 바꿔서 난 좀 아껴 써야지 그리고 128메가 해놓고 1코어 하면은 저희는 아껴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연락을 해서 저 리소스 좀 더 쓰시죠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소스 매니저를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노드 매니저, 그 슬레이브인 노드 매니저의 설정을 앞에서 설정한 값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거를 앞에
미니멈 엘로케이션 그 설정보다 작게 설정하면은 노드 매니저 자체가 안 뜨기 때문에 그냥 딱 맞춰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거 나서 노드 매니저 리스타트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노드 매니저를 재시작하더라도 이제 가동 중인 지금 컨테이너들이 죽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네, 뭐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하면 되는데, 뭐 유의할 점은 어드레스 이 포트를 0번이 아니라 어떤 특정 번호로 명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그 전에 띄었던 컨테이너들이 새롭게 띄어진 노드 매니저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0으로 하면은 그냥 비어 있는 거 아무거나 쓰겠다라는 값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노드 매니저를 재시작하면 리소스 매니저 웹 UI에서 이게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다 음수로 표기되어 있죠. 이게 왜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설정된 값보다 크니까 그 차이에서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 차이만큼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다음에 해당 노드에 수행 중인 작업이 다 완료되면은 노드 매니저를 그제서야 죽이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종료를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거나 하는 식으로 네,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드 환경도 일치했고 노드 매니저도 제거했고 이제 장비를 한번 추가하고 빼봐야죠. 이때 CentOS 7 장비를 클러스터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드 컴포넌트들을 거기에 설치를 하죠. 이때 6와 7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전에 있던 장비들에서 하드 컴포넌트를 제거하고 장비를 제거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시 그 뺐던 장비를 다시 클러스터에 추가한 다음에 하드 컴포넌트를 설치하면 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는 도식화하느라고 이렇게 몽땅 다 빼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클러스터 가용량에 문제가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너무 빡빡해서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그냥 한 대씩 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2,000대 가량을 했어야 됐어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고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이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노드 매니저 앞에 노드 매니저 빼는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막 데이터 노드 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안 한 이유는 데이터 노드는 일반적인 디커미션 과정을 그냥 따르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챕터를 요약하면은 문제가 있는 작업은 사전에 대비했다. 저희는 사용자의 작업을 추출해서 미리 테스트 클러스터에 돌려봐서 결과가 똑같은지를 확인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했고요. 그리고 얀 컨테이너의 환경을 통일했다는 거, 그리고 작업이 영향이 없을 정도만 빼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런 거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아까 이 챕터에서 정말 갖가지 것들이 많이 죽었는데 오히려 그만큼 얻는 게 매우 많았습니다. 네, 주키퍼는 오히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서 오히려 좀 더 무섭고요. 네, 장애가 없는 클러스터 운영하도록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나오셔서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